고학년이 5, 6학년이라고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3학년부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버드생들의 글쓰기 방법인 오레오 글쓰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글쓰기 영역은 초등부터 시작해서 중고등에 걸쳐서 대학 그 이후까지 평생 동안 글쓰기 잘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큰 메리트가 사실 있습니다. 글쓰기는 단숨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부터 글쓰기에 친숙해지고 그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글쓰기 베테랑 초등교사 윤지선 선생님께 초등 글쓰기 그 방법과 함께 교실에서 글 잘 쓰는 아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글쓰기와 공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교사작가협회 책스샘의 대표이자 현직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이제 교사들의 또 글쓰기의 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오랜 시간 또 글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초등교사의 또 입장에서 아이들의 글쓰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글쓰기는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꺼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글쓰기는 나를 솔직하게 외부에 보여주는 나의 명함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이 아닌 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쓰기는 사실은 연습하면 느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연습하면 자신의 레벨을, 가치를 올려주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사실 글쓰기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요.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글을 잘 쓰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겠다. 맞아요. 네, 대표격으로 시 같은 게 전시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교실에서 이제 오랜 기간 그 아이들을 봐오면서 글쓰기 좀 잘하는 친구들을 사실은 목격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고, 또 혹시 또 부모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학습적으로도 혹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제 글쓰기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조용히 일단 책을 조용히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이 읽는 것과 좀 다른 의미예요. 네. 조용히 정독하고 좀 차분한 아이.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꼭 그게 글쓰기가 책을 읽어서라기보다는 태도. 그러니까 엉덩이 힘, 오래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글을 잘 써요. 왜냐하면 글쓰기는 처음 시작도 어렵지만요. 끝에 퇴고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쉽지 않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글을 잘 쓴다는 아니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글을 잘 쓸 확률이 높은 것이 성실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네, 태도가 좀 갖춰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좋다. 네. 그리고 우리 글쓰기가 훈련이라고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해력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글쓰기 훈련 과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때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너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네. 상상력이라든가를 정말 많이 길러주시면 충분히 글쓰기는 점점 레벨업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네. 사실 연습하면 아이들 네, 다 잘 그럼요. 쓸 수 있다는 걸 현장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의미인가요? 유치원 아이들의 글과 분명히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글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수행평가에 선생님들 말씀하시지만 막 글씨들 이상하게 써놓는다거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글이 많이 다르다고 하셔도 유치원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 써요. 그렇죠. 이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쓰기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쓰기 훈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등 저학년 또 이제 고학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학년을 맞다 보면 글쓰기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의 글쓰기를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면 네. 그 학년별로 어떻게 좀 수차적으로 이끌어가면 좋을지 학년별 흐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글쓰기는 경험과 상상의 이렇게 총합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약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일단 기본적으로 글쓰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많은 상상이 필요해요. 그럼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글쓰기 지도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학년의 글쓰기 거의 80%, 8할은 일기 쓰기거든요. 이 일기가 연장돼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문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일단 1학년에 입학해서 2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선생님 어떻게 써요? 뭘 써요? 뭘 써야 되는 시간이에요?
뭐 이렇게 저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제일 첫 줄, 제일 처음에 어떤 것부터 자기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꺼내놓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항상 지금 시계를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미션을 주거든요. 지금 시계를 보세요. 뭐 창문 밖을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몇 시니 하면 12시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창문 밖에 지금 뭐가 있니? 뭐 구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두 개의 말을 합쳐서 12시 창문 밖에는 구름이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12시 창문 밖에 새가 날아가요. 12시에 창문 밖에서 새가 날아가고 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생활문이잖아요. 이렇게 시작하거나, 두 번째는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화체로 시작하는 글쓰기를 조금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학교에서 예를 드는 거는 선생님이 얘들아 지금 글쓰기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글이 잘 써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체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감을 찾고 내 생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지를 부모님께서 같이 좀 연습도 해주시고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고학년인데요. 사실 저는 이 고학년이 5, 6학년이라고 하지만 글쓰기에 있어서는 3학년부터가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학년 국어교과서랑 3학년 국어교과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2학년에서 흉내내는 말을 배워보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3학년에서 갑자기 문단이 나오고요. 문단의 형식,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나오고 뭐 높임말 표현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중고등학생이 수행평가 보는 내용을 조금 쉽게 이렇게 나온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3학년 아이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버드생들의 글쓰기 방법인 오레오 글쓰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오레오 글쓰기는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있잖아요. 그 과자 이름하고 비슷한데 이니셜을 하나 딴 거예요. O, R, E, O. O는 오피니언, R은 리즌, E는 example, O는 다시 한번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 중심 문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R,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한 번 더 내 주장을 강조하는 식의 이런 형식이 있는 오레오 글쓰기를 많이 연습을 하면 우리 고학년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주장하는 글쓰기, 뭐 설명문 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완벽한 글쓰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확실히 저학년과 고학년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좀 글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글 좀 잘 쓰게 하지? 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 고민이 이번 책에 담겼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글 잘 쓰는 법을, 이 책이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읽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좀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교사로서 정말 아이들 정말 글 잘 쓰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부모님들만큼 저는 너무 간절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글 쓰는 것 자체를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꾼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항상 사실은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선생님과 같이 글쓰기 수업 좀 하자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 일찍 안 오거든요. 네, 일찍 안 와서 전 동아리 시간 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지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꺼내내는 그 마인드맵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이제 뭐 편하게 놀이처럼 이제 아이들 안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시를 쓰거나 생활문을 쓰거나 이렇게. 글 잘 쓰는 법 같은 이 책은 그 민규와 다솜이가 한 3학년, 4학년 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짝 이성 간의 감정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글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학생으로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과연 누구에게 질문을 할까 할 때 제가 그동안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던 그 내용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아이들에게 숙제가 아니라 재미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놀이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세 글자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 되게 많거든요. 텔레파시 게임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 재미를 위해서 만화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약간 강조하고 한 게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학습만화 굉장히 거부감 있으시잖아요. 저도 강의를 나가면 항상 물어보세요. 학습 만화 계속 보여줘도 돼요? 네, 그러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제가 또 현직 교사이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독서 감상문을 쓴다거나 또 편지를 쓴다거나 사실 편지 쓰기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형식이 있잖아요. 네, 그쵸. 이 형식을 가지고 3학년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편지 쓰기라든가 아니 토론하는 법 그리고 높임말 중에서 사물을 높이면 안 되는데 그쵸. 어렵죠. 예, 어렵죠. 그 부분이. 사물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낱말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갖고 있는 낱말도 있잖아요. 네. 밥과 식사, 뭐 진지 진지 뭐 이렇게. 이런 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관용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네. 넣어서 좀 재미있게 풀어쓰려고 노력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어보면 이제 소스를 네. 사실 제공할 수 있고 글쓰기가 뭔지를 이렇게 네. 약간 부드럽게 알려준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글쓰기로 사실은 부모 입장에선 충분했으면 네, 좋겠지만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집에서 그 부모님들이 지도를 좀 해주면 좋을지 혹시 팁이 있을까요? 사실 부모님들께서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을 많이 또 보내시기도 네, 하고 그렇죠. 논술학원도 그쵸. 많고 뭐 토론학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학교는 교육과정이 짜져 있기 때문에 짜있기 때문에 실제로 글쓰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싱킹 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8가지의 맵 지도인데요.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마인드 맵이라고 해서 그쵸. 우리 많이 하는 거 네네. 있잖아요. 생각을 풀어내는 걸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몇 가지 새로운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클맵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을 하나 그리고 넓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네. 가운데다가 글감이나 주제를 쓰고요. 네. 예, 자유롭게 이렇게 그것과 관련되는 생각들을 넣는 서클맵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꽃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꽃하면 나비도 떠오르고 네. 그죠? 각종 색깔 같은 것도 네, 색깔도 떠오르고 떠오르시고 그쵸? 모양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또 제가 오늘 수업을 하고 왔는데요. 얘들아 꽃하면 뭐가 생각나 하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이렇게 축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설렘. 역시 또 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식장에 가봤니? 그쵸.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생각난대요. 신부가 부케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바깥의 원에다 써놓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오늘 시쓰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 꽃은 신부다. 네네.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신부 드레스가 꽃 같다요. 꽃 같대요. 그래서 살랑살랑 움직이는 네. 신부의 드레스가 꽃과 같다. 라든가 네. 뭐 꽃은 설렘이다. 어떤 친구가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꽃은 고백이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고백할 때 그쵸. 하는데 네. 그게 참 설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클맵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여러 단어들 그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단어를 자유롭게 그냥 막 연결하시면 돼요. 그걸 문장으로 만드시려고 하지 말고 봄과 설렘이면 그냥 봄은 설렘이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마인드맵 말씀드렸는데 마인드맵과 비슷한 것을 우리 버블맵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블 버블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와 바나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사과도 과일이고 바나나도 과일이에요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네. 딱 눈에 보이는 직관적으로 빨간색, 그쵸, 예. 노란색이요로 할 때 이 더블 버블맵은요. 가운데 사과, 바나나 가운데 공통점을 쓰는 난이 있어요. 네. 과일이다, 맛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과의 옆쪽에 그 사과만의 특징을 쓰는 거예요. 색깔이 빨간색이다, 네. 아삭한 식감이 네네. 있다라거나 비타민 C가 들어있다거나 바나나의 특징, 뭐 칼륨이 들어있다, 네네. 노란색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드럽다. 그럼 아이들이 설명문을 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과와 바나나는 맛있고 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우리나라의 과일인데 네. 뭐 사과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반면에 바나나는 칼륨이 들어있다라든가 비교 대조도 예, 되고 막. 비교가 네. 대조가 되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이제 뭘 써봐라라고 하면 아이들은 자료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플로우 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애들한테 기행문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쵸. 실제로 초등에서 기행문을 써라 이런 건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여행 갔다 와서 뭔가를 써야 될 때 그렇죠. 네.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플로우 맵입니다. 순서대로 1일차에 뭐 했는지를 아주 간단한 네모 하나에 쓰는 거예요. 네. 1일차 불국사 방문 이렇게 쓰고요. 뭐 2일차는 뭐 석굴암, 네. 뭐 3일차는 뭐 바닷가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면 돼요. 나는 1일차에 불국사에 갔고 네. 그래서 봤던 거를 밑에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플로우 맵이고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굉장히 구체화돼서 좀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네. 진전이 잘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도 형태로 말씀해주신 반복대로 하면은 사실 굉장히 빠르게 글에 접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쓰기를 좀
잘하고 싶기는 한데 네. 사실 시작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글쓰기를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하면 좋은지 격려와 응원 아니면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의 명문대학인 하버드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쓰는 글을 모아놓으면 웬만한 여성의 평균 몸무게인 50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세상에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너무 똑똑해서 하버드학교를 들어갔는데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아이들은 이제 아직 어리잖아요. 하버드생처럼 20살, 20살이 넘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쓰기를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는 항상 만 시간의 법칙을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만 시간 후에 안 되진 않아요. 오늘부터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싱킹맵 같은 것도 이용하시고요. 제 책 글 잘 쓰는 법도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와 많은 시간을 글쓰기,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 배경 지식 쌓기 등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꽃은 계절마다 다 다른 꽃이 핀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먼저 피는 꽃은 또 먼저 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글쓰기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조금씩 매일매일 한 단계씩 나아가면 된다. 하버드생들도 20살 넘어서 글쓰기를 다시 하더라 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지시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